그래서 마치 마차에 깔려 죽은 시조새 같다 해가지고 이거 로드킬 표본이라고도 불러요. 그럴 수 있죠. 네. 뭐 보통 화석이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면은 그때 마차가 없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공룡이 탔을 수도 있죠. 공룡이 막 몰고 갔을 수 있지. 걔네도 바퀴를 만들 수 있어. 네. 네. 아우 땀나. 그래서 아무튼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이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전전에 뼈전쟁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폭탄 터뜨리고 다이너마이트 네. 터뜨리고 두 학자가요. 예일대학교의 마시 교수랑 독립연구자였던 에드워드 드링커 코프라는 사람이요. 싸웠어요. 서로 막 안 좋아해가지고요. 서로 막 화석 훔치고 일꾼 돈으로 매수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더 많은 공룡을 학계에 보고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공룡 화석 채석장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발굴 못하게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을 시킨다든지 그런 치사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게 뼈전쟁이었죠. 뼈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뼈전쟁이 끝났어요. 다음 이야기가 지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오즈본이 등장하죠. 네, 헨리 오즈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맨 슬라이드의 왼쪽에 맨 있는. 왼쪽에 있는 사람. 이 네. 사람이 미국 뉴욕에 있는 미국 자연사박물관에 관장을 했던 사람인데요. 네. 네. 티라노사우루스를 학계에 처음 보고했던 분이시기도 해요. 공룡 좋아하는 아이들이 존경하는 공룡학자 할 때 저 사람을 많이 언급을 하긴 해요. 네. 야하. 근데 사실 저 사람이 이제 미국 우생학의 아버지예요. 네. 안 좋은 사람이죠. 네, 네. 히틀러를 존경하고 네. 안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 밑에 일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바넌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바넌 브라운이 누구냐면은 헨리 오즈본의 예스맨이에요. Yes, man. 네, 사실 헨리 오즈본이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바넌 브라운 덕분이고요. 티라노사우루스의 골격을 처음 발굴하신 분이 저분이세요. 아예 애초에 발굴하신 분은 바넌 브라운이었죠. 네, 바넌 브라운이고요. 헨리 오즈본은 사실 현장에는 거의 나가지 않는 그런 분이셨어요. 네. 찰스 나이트라고 해서 저분은요 화가. 화가예요. 공룡을 그리시는 화가분이세요. 그래서 저분이 헨리 오즈본이 원하는 공룡의 복원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공룡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 있죠. 다 저 사람의 작품이죠. 작품에서 온 거예요. 골격이 전시돼 있고 옆에 조그맣게 복원도가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저분 덕분인 거예요. 네. 재밌는 게 저 찰스 나이트라는 분이 난시가 엄청 심하세요. 거의 사실 장님이세요. 왼쪽 시력이 살짝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공룡 복원도를 그렸는데 그래서 나중에 공룡 복원도 나오겠지만은 보면은 다 뿌예요. 네. 뿌예요. 이 사람이 원래 세상을 뿌옇게 보기 때문에. 근데 네. 오히려 공룡 복원도들을 뿌옇게 그리는 바람에 뭔가 이렇게 좀 더 신비로운. 네.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저 세 분이 이제 미국의 뉴욕 자연사박물관 팀이고요. 뉴욕 자연사박물관이 좀 약간 공룡학을 좀 독점하고 싶어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라이벌 기관이 있었어요. 그 그렇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 옆에 보면은요. 엘머 릭스라는 분이 있어요. 네. 지금 거대한 그 허벅지뼈 뼈. 옆에 좀 서 있죠. 네. 저 허벅지뼈가 뭐냐면은 브라키오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허벅지뼈예요. 그래서 오.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저때 당시에 발견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저분이 이제 헨리 오즈본이랑 목긴 공룡 분류 가지고 한참 싸운 적이 있어요. 분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앤드루 카네기, 네. 강철한 카네기예요. 그래서 카네기도 사실은 공룡 연구에 좀 영향을 미치긴 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는 돈을 지원을 해서 카네기 자연사박물관을 만들어요. 저 세 기관 있죠. 그러니까 뉴욕 자연사박물관, 필드 자연사박물관, 카네기 자연사박물관이 경쟁을 해요. 서로 제일 좋은, 제일 큰 공룡을 발굴하는 경쟁을 해요. 카네기 자연사박물관이 처음에는 디플로도쿠스라는 큰 공룡을 발굴하고 필드 자연사박물관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브라키오사우루스 보고를 하고 헨리 오즈본 팀은 큰 목긴 공룡은 많이 발굴 못하긴 하지만은 티라노사우루스를 발견을 해가지고 사실 티라노사우루스 덕분에 이긴 거죠. 티라노사우루스는 다 알죠. 네, 다 알아요. 맞아요. 리처드 오웬 기억하시죠? 공룡에게 공룡이란 이름을 처음 붙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룡 연구 200주년 1탄에서 제가 언급하긴 했지만 맞아요. 그렇게 네. 인간성이 좋은 분은 아니시긴 해요. 네. 네, 하지만은 공룡의 중요한 특징들을 처음 알아보고는 얘네들한테 공룡이라는 그룹을 만들어준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이분이 정확하게는 1840년에 학회에 가서 이 내용을 발표를 하고요. 1년 후에 이거를 정리를 해서 논문으로 내요. 재밌게도 리처드 오웬이 공룡을 처음 정의를 할 때 네. 공룡이 어떤 동물일지를 추측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우월적인 그런 적응을 한 지상에서 네. 지배한 동물이고 온열 동물이다. 네, 그러니까 포유류처럼 그러니까 오늘날의 도마뱀이라든지 악어와 달리 코끼리라든지 네. 박쥐라든지 이런 동물들처럼 따뜻한 동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룡을 처음 정의할 때부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공룡 하면은 파충류고 굶뜨다고 생각할 법한데 공룡이라는 걸 처음 정의해 내린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해부학적 지식은 진짜 그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었거든요. 1탄 때 언급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리처드 오웬이 뉴질랜드에서 올라온 뼈 하나를 선물 받게 됐어요. 맞아요. 새의 정강이뼈 끝부분이었어요. 키가 한 3m 되는 알지 못하는 새의 정강이뼈 일부구나라고 바로 추정을
실험을 한 거예요. 네. 그 정강이뼈의 주인공이 온전한 골격이 발견이 돼요. 지금은 멸종한 모아새예요. 옛날에 네. 뉴질랜드에 살았던 새인데 타조랑 되게 비슷하긴 하죠. 왼손을 지금 골반 쪽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있고요. 네. 오른손에 보면 뭘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연구했던 모아새의 발목 부위예요. 공룡이 굉장히 육상 활동에 뛰어났고 온혈동물이었다고 주장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몸통의 구조라든지 다리 구조가 오늘날의 포유류랑 비슷해서 그랬어. 이게 계속 언급이 돼요. 재밌게도 오늘날 살아있는 모든 새는 공룡 안에 포함이 돼요. 사실 모아새도 사실 공룡이에요. 근데 재밌게도 모아새를 연구한 논문이랑 공룡을 처음 보고했을 때 쓴 논문이랑 비교를 해보잖아요. 똑같은 해부학적 특징들을 나열을 해요. 하지만 이 둘이 진화적으로 뭔가 관련성이 있다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리처드 오웬은요, 창조론자였어요. 네. 다윈이랑 같은 시대 사람인데 알죠? 저 사람 다윈을 되게 싫어했어요. 공룡이 보고가 되고요. 20년 후에 어떤 화석이 보고가 되냐면 학계에 시조새가 발견이 돼요. 독일의 졸르노펜이라는 지역에서 시조새가 처음 발견돼요. 1861년도에 시조새 화석이 발견이 되거든요. 가운데 사진을 많이 생각을 해요. 저것만 보면은 시조새가 얼마나 큰지 잘 가늠이 안 돼요. 시조새는 사실 되게 작아요. 누기만한 동물이에요. 실물 크기 시조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깃털 끝이 또 시커매요. 왜 그러냐면은 깃털에 보존된 세포 소기관인 멜라노좀을 또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검은색 깃털이 날개 끝에 있었다는 것도 알아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보증에 맞게 복원을 한 모습이어서 되게 작은 동물이에요. 진화 관련된 글이라든지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1859년에 나와요. 파충류에서 조류가 진화했을 것 같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전이 단계에 있는 화석이 안 나왔지만은 언젠가 발견될 거라고 뭐 이렇게 언급을 했나 봐요. 그리고 시조새가 발견이 된 거예요. 2년 후에. 네, 바로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61년도에 처음 발견된 화석은요, 저렇게 이쁜 골격 화석이 아니었어요. 깃털 화석 하나였어요. 깃털 화석 하나여가지고 몰랐다가 몇 년 후에 처음으로 시조새의 전신 골격이 발견이 되는데 이 표본이에요.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은 시조새 표본이에요. 이거 지금 런던 표본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발견된 건 독일인데 런던 자연사박물관에서 사가요. 이거를 사가서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발견된 게 그 중간에 있는 표본이에요. 저게 베를린 표본이라고 하거든요. 네. 현재 베를린 자연사박물관 중앙홀에 가면은 베를린 시조새 표본관이 있어요. 마치 예술작품처럼 딱 전시해놨거든요. 진화를 싫어하는 리처드 오웬이 시조새를 연구했어요. 리처드 오웬도 뭐야 진화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기도 한데 그니까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요, 발견된 표본이 워낙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요. 그래서 저 표본을 보시면은 베를린 표본은요,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몸통이고 어디가 뭐 앞발이고 뒷발이고 이게 보여요. 네. 근데 런던 표본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심지어는 머리도 뜯겨서 나가가지고 뒤통수 부위만 남아 있어요. 뒤통수 부위는 저 화살표로 지금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마치 마차에 깔려 죽은 시조새 같다 해가지고 이거 로드킬 표본이라고도 불러요. 그럴 수 있죠. 네. 뭐 보통 화석이 이렇게 이쁘게 안 나오면은 그때 마차가 없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공룡이 탔을 수도 있죠. 공룡이 막 몰고 갔을 수 있지. 걔네도 바퀴를 만들 수 있어. 네. 네. 아우 땀나. 그래서 아무튼 파충류에서 조류의 그 전이 단계라고 해석을 못해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시조새의 주둥이 끝에 이빨이 보존이 돼 있잖아요. 네. 원래는 오늘날 살아있는 새는 이빨이 없어요. 파충류스러운 이빨을 갖고 있으니까는 파충류에서 조류에 가는 단계다. 가는 단계이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려면 머리뼈가 있어야 돼요. 근데 머리뼈가 온전하지 않아서 그냥 리처드 오웬은 되게 그냥 오래된 새라고 그냥 학계에 보고를 해요. 근데 나중에 저 베를린 표본이 발견되고 난 다음부터 얘가 좀 파충류스럽네. 보면 앞발톱도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뼈로 이루어진 긴 꼬리도 갖고 있어요. 이 시조새가 공룡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시조새가 발견되기 전에 어떤 공룡이 발견이 됐었냐면요, 콤프소그나투스라는 공룡이 발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크기를 안 써놓긴 했는데 닭만한 크기의 공룡이에요. 어. 또 크기도 비슷하죠, 시조새랑. 둘을 보고는 생각보다 비슷한데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라는 걸 처음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요, 토마스 석슬리예요. 토마스 석슬리가 누구냐면요, 다윈의 불독으로 알려진 분이에요. 다윈의 불독. 왜냐면은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고 이제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말싸움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대신 싸워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토마스 석슬리예요. 딱 보세요. 불독상이잖아요. 다윈의 불독이라고 불리게 된 것도 사실은 누가 이렇게 붙여준 게 아니에요. 다윈 대신에 싸움에 불려나오고 너 뭐야? 다윈의 개야? 그래, 다윈의 개다. 기왕 개로 할 거면은 나를 불독이라고 불러줘라. 다윈의 불독이 됐어요. 근데 저분이 또 대단한 게 네이처지를 만든 분이에요. 저걸 언제 알았냐면요, 저분이 새 연구를 또 꽤 열심히 하셨어요. 새를 연구하다가 콤프소그나투스라는 공룡을 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보면은 이 두 동물에게서 공통된 특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를 토마스 석슬리가 알아내요. 밑에가 시조새예요. 네. 깃털을 다 뽑아놓은 시조새예요. 네. 특징이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는 이빨 있죠. 네. 주둥이가 삼각형이죠. 그리고 S자로 휘어져 있는 또 목을 갖고 있고 앞발가락이 3개예요. 보시면은 두 번째 앞발가락이 제일 길어요. 4개의 뒷발가락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다리가 아래로 뻗어 있어요. 포유류처럼. 꼬리가 굉장히 길고 이것들이 작은 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해부학적 특징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새랑 이 공룡이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콤프소그나투스랑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특히 보니까 공룡이라는 그룹이랑 시조새랑 발이 너무 똑같다는 거에 좀
저 꽂혔어요. 맨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육식공룡 뒷발이고요. 네. 저게 지금 오른발이에요. 오른쪽 뒷발이에요. 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시조새 오른쪽 뒷발이고요. 맨 마지막 게 비둘기의 오른쪽 비둘기의 뒷발이에요. 오른쪽 뒷발. 그래서 보시면은 앞쪽으로 뻗어 있는 긴 세 개의 삼지창 같은 발가락이 있어요. 네. 저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이에요. 보시면은 구조가 너무 똑같아요. 엄지발가락이 살짝 옆으로 틀어져 있거나 뒤로 휘어져 있고 작아요. 발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이런 발을 갖고 있는 거는 새랑 시조새랑 공룡밖에 없는 거예요. 관련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룡을 처음으로 한번 분류를 해봐요. 그 전에는 공룡 안에 뭐 이구아노돈이라는 공룡이랑 뭐 메갈로사우루스 이렇게 대충 그냥 넣었었는데 당시 린네식 분류법으로 빠라든지 이런 걸 한번 만들어봤어요. 만든 게 저거예요. 그래서 공룡류 안에 다이노사우리아가 공룡류예요. 네. 리처드 오웬이 이제 처음 명명한 그 안에 스켈리도사우루스과 이구아노돈과 그리고 메갈로사우루스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분류하는 공룡이랑 다 되게 달라요. 그죠? 네. 오늘날 우리가 분류하는 공룡은 대표적인 그 메이저한 그룹은 7가지예요. 목이 긴 용광류, 육식 공룡들이 속해 있는 수강류, 뿔 있는 강룡류, 박쥐 공룡. 아, 대머리 아닙니다. 네. 박쥐 박쥐. 공룡이에요. 네. 그리고 곡룡류, 가복공룡, 검룡류, 판공룡, 그리고 도강류, 불이 갖고 있는 애들. 그래서 총 7가지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분류를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화석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스켈리도사우루스과는요, 가복공룡들을 묶어놓은 분류군이었고요. 이구아노돈류는 갑옷을 안 입고 있는 소식공룡, 메갈로사우루스과는 육식공룡이었어요. 자, 여기서 그냥 콤프소그나투스를 어디에 넣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요. 얘는 공룡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 왜냐면은 기존에 나왔던 이구아노돈, 메갈로사우루스, 뭐 힐라이오사우루스 이런 애들은요 다 덩치가 커요. 얘는 이게 닭만 해요. 요만해. 공룡류, 다이노사우리아라는 이름 뜻이 무서울 정도로 큰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여기도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어. 해가지고 따로 빼요. 콤프소그나타라고 하는 분류군을 만들어요. 거기 안에 콤프소그나투스만 넣어요. 공룡이랑 콤프소그나투스류랑 합쳐서 오네토스켈리다류라는 거를 만들어요. 이제 긴 이름이긴 한데요. 번역을 하면은 조태류예요. 닭조자, 넓적다리 퇴자, 분류군 이렇게 조태류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논문을 보잖아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요. 헉슬리가 공룡은요. 새거나 새거나 파충류거나 파충류거나 아니면 둘 다다. 다거나 아마도 이게 되게 옛날이에요. 네. 근데 벌써 헉슬리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발만 보고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새라는 존재 자체가 비행을 하잖아요. 뭔가 중간 단계들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것들이 화석들은 또 잘 안 나오고 하니까는 미스테리긴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분명히 파충류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약간 해부학적 구조가. 프랑스의 생물학자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가 주장한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새가 거북이에서 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새는 부리를 갖고 있죠. 이빨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을 날 때 앞다리를 이루고 날개짓을 해요. 바다거북이를 보시면요. 부리를 갖고 있고 이빨이 없고 헤엄칠 때 어떻게 하냐면 앞다리로 이러고 마치 펭귄처럼 움직이면서 헤엄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유사성이 있어가지고 거북이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요. 라마르크는. 파충류에서 왔을 거라는 그 초창기 그 가설 중 하나예요. 이게. 거북이에서 왔을 것이다. 그만큼 미스테리였어요. 새가 어디서 왔을까? 발뿐만 아니라 골반을 보니까 공룡이랑 새가 되게 닮았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 왼쪽에는 게 이구아노돈이라고 하는 초식 공룡의 골반을 왼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요. 에뮤랑 비교를 했어요. 골반 구조가 이구아노돈이랑 이 에뮤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네. 골반뼈는요 3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가장 큰 뼈가 장골이에요. 앞쪽에 있는 게 치골이거든요. 사람들은 뒤에 있는 뼈로 앉거든요. 앉을 자에서 좌골.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체적인 게 약간 지읒자 혹은 시옷자처럼 생겼어요. 새도 그렇고 공룡도 그래요. 그 토마스 헉슬리가 논문에다가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요. 조태류의 이상한 점. 새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 공룡이랑 조류랑 보니까 뒤꿈치뼈가 저희 뒤꿈치뼈 있죠. 네. 뒤꿈치에 있죠. 그러니까 뒤꿈치뼈겠죠. 뒤꿈치뼈가 공룡은요 발바닥에 안 붙어 있어요. 아랫다리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발이랑 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새랑 공룡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 물론 익룡에서도 볼 수는 있는데 당신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악어는 오히려 사람 발이랑 비슷해요. 뒤꿈치뼈가 발이랑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뒤꿈치뼈예요. 뒤꿈치뼈. 뒤꿈치뼈가 엄청 크게 발달돼요. 발에 붙어 있네요. 골반도 비슷하고 다리 구조도 비슷하고 발도 비슷하고 그 뒤꿈치뼈도 비슷해요. 네. 그래서 토마스 헉슬리가 논문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써요. 말은 긴데 결론은 뭐냐면요. 공룡일 것 같다는 거예요. 새가. 헉슬리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화석들이 조금씩 발견되기 시작해요. 네. 오. 특히 그게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은 미국에서 발견돼요. 오스니엘 마시가 발견해요. 뼈전쟁 때 폭탄 터트린 그 팀의 그 우두머리죠. 당시 예일 대학교의 고생물학 교수였어요. 이 사람이 초창기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자기 학생들 데리고 야외 조사를 나갔을 때 캔자스주에서 발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새처럼 생긴 얘들이에요. 헤스페로로니스라는 종이랑 익티오니스라는 새처럼 생긴 동물이에요. 지금은 네. 새로 분류하진 않아요. 조류는 아니에요. 조익류라고 해가지고 더 큰 개념이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이빨을 갖고 있고요. 익티오니스는 약간 갈매기처럼 생긴
동물인데 이빨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게 되게 획기적인 발견이었어요. 토마스 헉슬리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영국에서 미국까지 넘어가요. 헉슬리가 원했던 증거들을 찾아줬잖아요. 네. 그래서 헉슬리가 과학 커뮤니케이터세요. 또 길거리에서도 일반인들 상대로 과학 강연을 하시고. 아, 궤도님이네요. 네, 토마스 헉슬리가 엄청 기대를 했어요. 공룡이 더 발견되면 뭔가 새다운 그런 특징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터진 게 뼈전쟁이에요. 수많은 공룡들이 발견이 돼요. 근데 발견되는 공룡마다 너무 새 같지 않은 거예요. 목이 길쭉하고 몸 길이가 20m가 넘어가요. 네.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 물론 새처럼 부리는 갖고 있지만 뿔도 나 있죠. 스테고사우루스. 이거는 완전 새가 아니죠. 거의 뭐 거북이처럼 생긴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씩 그 토마스 헉슬리는 자기의 주장을 이제 딱히 내세우지 않아요. 자, 뼈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일어나면서 공룡이 더 많이 발견이 됐어요. 헉슬리의 공룡 분류를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마시가 1878년에 과감하게 바꿔요. 검룡류, 조각류, 수각류 그리고 용각류라는 걸 만들어내요. 네. 용어 자체를 마시가 마시가 만든 거예요. 네. 네, 마시가 만들었어. 검룡류 골판이 있는 얘들, 조각류는 새의 발을 갖고 있는 얘들, 그리고 부리를 갖고 있는 얘들, 수각류는 대형 육식공룡, 용각류는 목이 긴 얘들이에요. 이 분류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코프겠죠. 맞아요, 코프예요. 네. 공룡 분류를 또 바꿔요. 네. 어머나. 조각류라는 표현을 쓰긴 해요. 근데 검룡류에 있었던 얘들을 다 조각류 안에 넣어버려요. 왜냐면 이 올니토포다라는 그 조각류 영어 명칭 뜻이 뭐냐면은 새의 발을 갖고 있는 얘들이에요. 그래서 네. 뒷부분이 둥글고 뒷발을 보시면은 세 발자국 같아요. 네. 맞아요. 수각류를 나눠버려요. 할로포다랑 고니오포다로 나눠요. 그래서 할로포다는 어떤 얘들이냐면은 작은 육식공룡만 넣어요. 깡충깡충 뛰는 발이란 뜻이에요. 고니오포다는요 각진 발이란 뜻인데 수각류 발 보면요 이렇게 각져 있어요. 이렇게 뒤꿈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네. 고니오포다라는 분류군을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다 발 갖고 만든 거죠. 아니 다 발갖고 했어요. 그리고 용각류는 이름만 바꿨어요. 오피스토 코엘라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은 용각류들은요 특이하게도 꼬리뼈 쪽에 있는 척추들이 관절면을 보잖아요. 앞쪽이 동글고 뒤쪽이 오목해요. 코프는 그거를 특징으로 잡았어요. 토마스 헉슬리의 공룡 분류를 보잖아요. 그건 용각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못 긴 공룡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근데 못 긴 공룡들이 공룡이라고 인식을 못했어요. 뼈들이 너무 파편적으로만 나와가지고. 네. 코프랑 마시 때 많이 발견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못 긴 공룡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용각류, 그러니까 못 긴 공룡을 공룡 안에 넣기 시작을 한 거고요. 코프가 이 분류를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이 좀 더 정확하게 공룡을 분류를 하게 돼요. 해리 실리라는 사람이 골반을 보니까 공룡은 두 가지 무리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치골이 뭐야? 앞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용반류, 치골이 뒤로 꺾여 있는 애들을 조반류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네. 용반류는 이제 보통 악어라든지 도마뱀들이 보통 치골이 앞으로 뻗어 있어요. 네. 조반류는 보통 치골이 뒤로 뻗어 있어요. 네. 그래서 새 골반을 갖고 있는 애들. 그래서 조반류라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아까 있던 나머지 애들 있죠. 수각류, 용각류. 이것들을 거기다 짜맞췄어요. 그래서 네. 수각류랑 용각류는 용반류다. 이름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용반류 안에 들어가고요. 네. 조각류, 검룡류, 공룡류, 강룡류 얘네들을 조반류 안에. 근데 보시면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후두류가 없죠. 후드류가 오. 없어요. 네, 후두류는 발견되기 전이에요. 박쥐공룡 나중에 그 20세기 들어와서 발견이 되면서 처음에도 좀 되게 헷갈려해요. 분류하는 방법은 사실 해리 실리가 거의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면은 조류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류는요 원래 처음에는 공룡이랑 근처거나 혹은 공룡 안에 포함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럼 나중에 분류해서 보시면은 조류가 빠져 있어요. 네. 그럼 조류는 어떻게 됐을까? 다들 이제 그 뒤로는 조류를 빼고 이제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하다가 그럼 조류는 뭔가? 조류는 공룡이랑 되게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떤 관계일까?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은 덴마크의 하일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실은요 재밌게도 화가예요. 근데 사실 옛날에 활동했던 과학자들 보잖아요. 그럼 화가 하면서 과학하셨던 분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리려면요. 특히 이제 뭐 정밀화 있죠. 사람 그리고 하려면 해부학적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명한 그런 사람들 있죠. 뭐 다빈치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해부학 되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일만도 해부학적 지식이 워낙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다가 책을 써요. 무슨 책을 쓰냐면은 찰스 다윈이 The Origin of Species를 썼잖아요. 종의 기원. 이 사람은 새의 기원을 써요. The Origin of Birds를 써요. 그래서 저 책을 쓰면서 조류는 어디서 이렇게 진화를 했을까? 이분이 화가니까 그림 다 이분이 그렸겠죠. 그림 진짜 잘 그려요. 앞부분에 보면은 시조새랑 비교를 해요. 보니까는 네. 확실히 시조새는 새의 조상의 시조가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표시한 부위가 있을 거예요. 저게 뭐냐면은 쇄골이에요. 이 조류를 정의하는 제일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쇄골로 봤어요. 왜 그러냐면요. 다른 척추동물들은요. 쇄골이 한 쌍이 있어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 하나예요. 근데 새는요. 쇄골이 하나예요. 가운데가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V자 혹은 U자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그걸 차골이라고 불러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는 새밖에 없어요. 저기 미국 사람들이 땡스기빙 데이 때 칠면조 먹을 때 위시본이 그 쇄골이 합쳐진 구조예요. 오, 차골이에요. 그러네. 그때 당시 알려진 공룡들을 쭉 보니까 얘네들은 다 합쳐져 있는 쇄골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공룡은
새랑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비슷하게 생겼을 뿐 새랑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실은 공룡도 쇄골이 있어요. 네. 합쳐진 쇄골이 있어요. 아. 수강류를 정의하는 특징 중 하나예요. 왜 쇄골이 있냐면요. 원래 이 수강류들은요. 앞발이 약한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해요. 발버둥 붙잡아야 치는 먹이를 붙잡아야 돼요. 발버둥 치면은 어깨가 뒤틀릴 수가 있어요. 이걸 단단히 고정시키려면은 합쳐져 있는 쇄골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깨가 안 뒤틀려요. 네. 고정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날개짓을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이죠. 왜냐면 날개짓을 할 때 왼쪽과 오른쪽 날개가 같이 움직여야지 고정이 돼야지 하늘을 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만약 막 유연하게 뒤틀리면 잘 못 날겠죠. 원래는 그 먹잇감을 단단히 포획하기 위해서 발달된 쇄골인데 나중에 이게 동력 비행을 할 때 용도 변경이 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데 당신 하일만은 그걸 몰랐고요. 근데 이 쇄골 자체가 되게 얇은 뼈예요. 네. 그래서 다른 뼈랑 막 섞이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쇄골이 있는데 처음에 없는 걸 보고 된 것도 있고 쇄골로 봤었는데 알고 봤더니 쇄골이 아닌 경우도 있고 네네네. 그랬어요. 그래서 하일만은 공룡과 새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왜 비슷할까? 비슷하게 행동을 하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은 헉슬리가 주장한 것처럼 골반이랑 다리 구조가 되게 비슷해요. 네. 오늘날의 땅을 걷는 새들 보면요, 막 잘 뛰어댕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룡도 땅 위를 잘 뛰어댕기는 그런 활동적인 동물이었을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하일만이 쓴 이 책에 등장하는 이구아노돈인데 오. 되게 날렵한 동물로. 와우. 와 따봉하면서 가는데요. 네. 러닝크루예요. 러닝크루 네. 따봉하면서 네. 가고 있어요. 그럼 새는 뭘까? 새는요 다른 파충류에게서 기원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화석은 발견된 적은 없지만은 뭔가 날다람쥐처럼 나무 위에 살다가 이렇게 활공활하는 동물에서 기원을 했을 것이라고 봐요. 시추새보다 더 오래된 조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동물의 상상도가 바로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나와 있는 프로아비스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상상의 동물이에요. 새의 기원이란 책에 제일 잘 알려진 이미지가 저거예요. 이 책의 거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이미지거든요. 한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새 조상하면은 공룡이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프로아비스일 것이다라고 계속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언급이 되냐면 거의 50년대, 60년대까지도 언급이 되거든요. 디즈니 만화에 네. 판타지아라는 만화가 있어요. 미키마우스가 지팡이 흔들고 막. 마술라고. 예. 근데 중간에 공룡의 시대가 나오는 그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프로아비스가 나와요. 나무까지 매달려 있다가 육식공룡이 와가지고 이렇게 도망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새처럼 활동적이고 잘 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이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 이미지가 한꺼번에 무너져요. 누가 등장하냐면 이때 헨리 오즈본이 등장해요. 헨리 오즈본은요, 공룡은요 후손들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되게 열등하고 멸종에도 싼 그런 동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혀 활동적이지 않아요. 찰스 나이트가 그린 그림들 보면요. 보통 다 걷거나 물에 이렇게 떠 있거나 누워 있거나 한 그런 모습들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찰스 나이트 보고 공룡을 그리게 한 다음에 다른 박물관들에게 이 그림을 쓰게끔 배포를 하고 출판사에서 뭐 책을 낸다 하면은 이거 쓰라 해가지고 이거 표준이다. 하고, 헨리 오즈본이 생각했던 공룡의 세계를 이제 다들 바라보게 된 거예요. 네. 이때부터 공룡은 되게 둔하고 느리고 멍청하고 이런 동물들로 포장이 되게 돼요. 근데 192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냐면은 공룡은 생물학적 분류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공룡들은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해부학적 특징 몇 개를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뒷다리인데 뒷다리 외에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인사할 시간도 왔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